저는 그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그냥 배가 고팠고 밥을 먹으러 들어갔고 우연히 옆에 앉은 노인 한 분이 지갑을 뒤지는 걸 봤어요. 동전을 세고 또 세고 그러다 고개를 푹 숙이는 걸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사장님한테 저쪽 어르신 밥값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해보려고 해요. 밥값 몇만 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었는지,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그 전화가 뭐였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작은 선택이 얼마나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내는지를요. 자,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날은 유난히 지쳐있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일이 꼬였어요. 기껏 준비해간 프레젠테이션이 파일 오류로 열리지 않았고 팀장은 회의 시간 내내 저를 바라보면서 이게 최선이었어요?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3번이요. 꼭 필요한 말이 아닌데도 3번. 점심을 먹으러 나올 때 이미 기운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뭔가를 입에 넣고 싶었어요. 맛도 별로 상관없었어요. 그냥 허기를 채우고 자리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었어요. 그때 들어간 곳이 작은 백반집이었어요. 간판도 낡고 메뉴판도 손으로 쓴 그런 곳이요. 된장찌개 7,000원, 순두부찌개 7,000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요즘 세상에 7,000원짜리 점심이 있다는 게 오히려 신기한 그런 곳이었어요. 들어가니까 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겨우 한 자리 찾아서 앉았는데 바로 옆자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된장찌개 주문하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오후 일정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눈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자꾸 무언가를 꺼냈다 넣었다 하셨어요. 처음엔 지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지갑이 아니었어요.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거기서 동전을 꺼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세고 계셨어요. 하나, 둘, 셋. 다시 봉지에 넣었다가 또 꺼내고 그걸 3번쯤 반복하셨어요. 그러다가 주문을 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있는 데서는 거의 안 들렸어요. 아주머니가 네 하고 다시 물어보셨고 할아버지가 조금 더 크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된장찌개 하나였어요. 저는 그때 제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랑 공기밥이랑 반찬이 6가지쯤 나왔어요. 소박하지만 꽤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앞에는 한참 뒤에야 밥이 나왔어요. 저는 이미 반쯤 먹었을 때였는데 그때 봤어요. 할아버지가 수저를 드셨는데 그 손이 너무 말랐어요. 손등에 혈관이 다 보일 만큼. 그리고 첫 숟가락을 뜨시는 눈빛이 뭔가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그냥 밥을 먹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이게 제대로 된 첫 끼인 것처럼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딱히 무슨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계산하러 가면서 그냥 아주머니한테 말했어요. 저쪽 어르신 밥값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아주머니가 잠깐 저를 보더니 아, 네 하고는 계산해 줬어요. 7,000원이었어요. 딱 7,000원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괜히 시선이 마주치면 할아버지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냥 나왔어요. 식당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잠깐 햇살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뿐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면서 그 일은 이미 생각에서 사라졌어요. 오후에 또 회의가 있었고, 팀장 눈치도 봐야 했고, 퇴근길에 마트 들러야 했고, 삶은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고 나서도 금방 다른 것들이 밀려와요. 그날 밤은 일찍 잤어요.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8시 20분쯤 저는 침대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역 번호가 있는 번호였는데 제가 아는 곳이 아니었어요. 영업 전화인가 싶어서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왜인지 그냥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은데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혹시 어제 점심에 동부시장 근처 백반집에 가셨었나요? 저는 순간 멈췄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지 싶기도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드신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 아들분이 하는 말이 어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셔서 밥을 먹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신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아들분이 왜 우시냐고 여쭤보니까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한마디 하셨다고요. 오늘 누군가가 밥을 사줬다. 그게 전부였대요. 설명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그 한마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분이 가슴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사실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지난 석 달 동안 점심을 제대로 못 드셨던 분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에서 평생 작은 공장을 하셨대요. 나름 괜찮게 운영했고 아이들도 다 키우고 집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고 결국 공장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빚이 좀 남았어요. 큰 돈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그걸 자식들한테 말을 못 하신 거였어요. 평생 당당하게 살아오셨던 분이라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창피하셨던 거죠.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국민연금 조금 나오는 거랑 아끼고 아껴서 밥도 집에서 드실 때는 괜찮은데 외출하면 쓸 돈이 없으니까 밥을 거르셨대요. 그날은 아들 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오셨는데 지갑에 있는 돈이 너무 적어서 뭔가 드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나마 동전을 긁어 모아서 제일 싼 된장찌개 한 그릇을 드신 거고요. 아들분은 그걸 몰랐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신지. 그리고 제가 낸 7,000원 때문에 아들이 그날 저녁 아버지랑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하게 됐대요. 밥 사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 여신 거예요.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하셨대요. 아들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건 감사하다고 하려고요. 그런데 그 감사가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 7,000원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버지 상황을 아직도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너무 늦게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좀 메더라고요. 부끄럽게도. 통화가 끝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7,000원이었어요. 제 핸드폰 데이터 충전보다도 싼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분이 알고 보니 제가 일하는 업계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이건 제가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냥 배고파 보이는 노인 옆에서 밥값을 냈을 뿐이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저를 찾아오게 되고 그 만남이 제 직장 생활 전체를 바꿔놓게 된다는 걸 그 아침에 전화 받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33이었어요.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5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승진은 계속 밀렸고 성과는 있었지만 인정받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팀장이랑 관계도 좋지 않았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무렵 이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이 정도 경력으로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디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던 시기였어요. 특별히 뭔가 잘못된 건 없는데 그냥 매일 조금씩 지쳐가는 그런 느낌이요. 그런 때였어요. 백반집에서 7,000원을 낸 게 아들분의 이름은 박재원이었어요. 그분은 마케팅 컨설팅 회사 대표셨어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그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분이었어요. 브랜드 전략 쪽에서 여러 번 좋은 성과를 냈다는 얘기를 저도 나중에 들어서 알았어요. 박재원 대표님은 전화 통화로 감사 인사를 하신 뒤에 한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마케팅 쪽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잠시 침묵이 있다가 그러면 한번 만나도 될까요? 식사 한 끼만요. 그냥 얼굴 뵙고 싶어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영업하시는 건 아닐까, 뭔가 부탁하시려는 거 아닐까 잠깐 의심도 했어요. 그런데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그냥 네 했어요. 만남은 일주일 뒤였어요. 박 대표님은 조용한 일식집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그냥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었어요. 화려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타입도 아닌데 눈빛이 좀 깊은 분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얘기, 아버지 얘기. 박 대표님이 아버지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랑 많은 대화를 하셨고 빚 문제도 같이 해결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박 대표님이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솔직하게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일이 만족스러우세요? 저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했어요. 아니요라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리고 이유를 말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성장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매일 똑같은 것 같은 느낌. 박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셨어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저희 회사에 와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그 말을 3번쯤 머릿속에서 반복했어요. 지금 스카우트 제안을 받는 건가? 근데 이분이 저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밥값 한 번 낸 것 외에는. 이게 맞는 상황인가? 제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게 느껴지셨는지 박 대표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 볼게요. 그냥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서. 그게 계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와서 이력서를 정리했어요. 오래 손 안 댔던 이력서를. 그리고 지난 5년간 했던 프로젝트들을 정리해서 포트폴리오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보내드렸더니 사흘 뒤에 연락이 왔고 면접 보자고 하셨어요. 면접이라기보다는 거의 대화 수준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랑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이직했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이야기하자면 정말 길어요. 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 회사에서 저는 처음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로 큰 프로젝트에 쓰였어요. 처음으로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7,000원이 바꾼 거예요. 그 백반집에서 낸 7,000원이. 물론 저는 이걸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해서 좋은 걸 돌려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보였고 그냥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날 제가 그걸 했을까? 왜 평소에는 지나쳤을 것들이 그날은 눈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날 그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가 아마도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요. 저는 경상도 작은 도시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자파를 파셨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공장이 문을 닫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연쇄적으로 타격이 온 거였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일자리를 못 찾으셨어요. 그때 우리 집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어머니 시장 수입만으로는 부족했고 저는 학교 급식비를 못 낸 적도 있었어요. 친구들 몰래 조용히 못 낸 날이 몇 번 있었는데 선생님이 교무실 나오라고 할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집에 많이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옆동 사시는 유할머니라고. 우리 집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시고 밥을 자꾸 싸다 주시는 거예요. 밑반찬이라며 국이라며. 심지어 가끔 봉투에 뭔가를 넣어서 어머니한테 이거 그냥 있던 거예요 하고 두고 가시는데 그게 5만 원짜리가 몇 장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에 안 받으시려고 했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유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나도 옛날에 힘들 때 누가 도와줬어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돌아온다고? 누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그게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런데 그게 말이 됐어요. 우리 집이 다시 괜찮아졌을 때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동네에서 어려운 집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뭔가를 나눠야 한다는 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백반집에서 그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온 건 아마도 그 어린 시절 기억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동전을 세던 아버지의 손이 갑자기 떠오른 건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그날 7,000원을 낸 건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이유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자, 이제 제 이야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박재현 대표님 회사에 간 첫날, 저는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이 결정이 맞는 건지. 월급도 전 직장이랑 비슷하고 오히려 회사 규모는 더 작았으니까요. 그런데 첫날 팀 미팅에서 뭔가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묵살되지 않았어요. 다들 진지하게 들었어요. 반박이 있으면 반박하되 그건 아니야가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로 이어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5년 동안 전 직장에서는 그게 말이 돼요? 이걸로 뭘 하려는 거예요? 를 들어왔거든요. 첫 달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달부터 저한테 맡겨진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중견식품회사의 브랜드 리뉴얼이었는데 예산이 그리 크지 않은 대신 완전히 저한테 결정권을 주는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밤새워 일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 차이를 아세요? 억지로 하는 야근이랑 좋아서 하는 야근의 차이.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요. 그 프로젝트가 잘 됐어요. 클라이언트 반응이 좋았고 실제 매출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박 대표님이 전 팀원 앞에서 저를 칭찬하셨어요. 그게 또 얼마나 낯선 일이었는지. 그 이후로 저는 점점 살아났어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살아났다는 느낌이요. 죽어 있던 건 아닌데 뭔가 잠들어 있던 것들이 깨어나는 느낌. 그러다가 입사 8개월쯤 됐을 때 박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셨어요. 새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리드를 맡아달라고요. 혼자서 팀을 꾸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보라고요. 저는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제 커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직하고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박 대표님이 이번 주말에 아버지 생신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좀 어색하겠다 싶었어요. 내가 밥값 낸 어르신을 다시 만나는 건데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지? 박 대표님 부모님 댁은 경기도 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현관에 들어서니까 아담한 집인데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 뵐 때보다 훨씬 안색이 좋으셨어요. 얼굴에 혈색도 있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계셨고 저를 보시더니 잠깐 보셨어요. 알아보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박 대표님이 아버지, 그분이에요 하고 말씀드리니까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잡고 계셨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잘 지내셨어요? 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고맙소. 딱 그 두 마디였어요. 근데 그 두 마디가 어땠는지 저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뭔가 되게 무거운 것들이 그 말 두 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박 대표님 동생 가족들도 왔고 다 같이 시끌벅적하게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날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밥도 2공기나 드시고 박 대표님 어머니가 요즘 아버지 식욕이 좋아지셨다고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집에 오는 길에 박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요즘 산책도 하시고 동네 복지관에도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석 달 전이랑 완전히 다른 분이 됐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7,000원이 한 사람을 살렸구나. 그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느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내냐, 그냥 살아있냐,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잖아요. 할아버지는 그 전까지 그냥 살아있던 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지내시게 된 것 같았어요. 그 변화의 시작이 7,000원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좀 아찔해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그 회사에서 계속 성장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팀 내에서 신뢰를 쌓았고 점점 더 큰 일들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입사 2년이 됐을 때 박 대표님이 저를 파트너로 제안하셨어요. 사업 파트너요.
지분을 주겠다고. 같이 회사를 키워가자고. 이건 진짜 꿈 같은 일이었어요. 33세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인정도 못 받고 있던 사람이 35세 회사 파트너가 되다니.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결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날 그 7,000원을 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아마 그 회사 마케팅팀에 있었을 거예요. 매일 똑같이 지쳐서 퇴직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보냈을 거예요. 한 가지 작은 행동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전까지 저는 뭔가를 해줄 때 항상 머릿속에서 계산이 먼저 됐어요. 이게 나한테 득이 되나, 손해인가, 시간이 드나, 피곤하지 않나? 별로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자동으로 그 계산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7,000원 이후로 그 계산이 좀 뒤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계산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아무리 머릿속에서 이걸 하면 뭐가 좋고 이걸 안 하면 뭐가 손해를 따져봐도 실제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 계산 밖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은 줄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들이 생겼어요. 작은 것들이에요. 엄청 드라마틱한 건 아니고요. 지하철에서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게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졌어요. 카페에서 바리스타 분이 힘들어 보이면 오늘 바쁘셨겠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됐어요. 회사 후배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보다 그 사람을 먼저 보게 됐어요.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박 대표님 이후로도 크고 작은 도움이 예상치 않은 곳에서 왔어요. 모두 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연결을 믿게 됐어요. 세상이 우리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는 믿음이요. 우리가 기억 못해도 세상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착한 일하면 좋은 일 생긴다는 걸 설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뻔한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예요. 그날 백반집에서 일어난 건 저한테도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어요. 뭔가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 그런 때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 가는 게 뭔가 기계처럼 느껴지는. 그런데 그날 7,000원을 냈을 때 저한테 뭔가가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결과랑 상관없이 그 순간 자체가 저한테 필요했어요.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행동을 통해서 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살아난 에너지가 다른 것들로 이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얽혀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 이후로 더 자주 나 자신한테 물어보게 됐어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비싸지 않고 오래 걸리지 않고 많이 힘들지 않은 것들이요. 그냥 조금 신경 쓰는 것,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보는 것. 저는 이제 그걸 하려고 노력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중에 사실은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식당에서 혼자 앉아서 동전을 세는 노인, 지하철에서 짐을 들고 서 있는 어르신, 카페에서 복잡한 주문을 헤매고 있는 외국인, 편의점에서 뭔가를 고르다가 다시 내려놓는 학생. 이런 장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지나치는지. 저는 이 이야기가 나는 7,000원 냈더니 인생이 바뀌었으니 여러분도 좋은 일 하세요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좀 더 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세계 안에 갇혀 살아가느냐의 이야기요. 저는 그 백반집에서 처음에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오후 일정을 확인하면서 거기 다 쓰여 있는 거잖아요. 회의, 보고서, 팀장, 다음 주 계획. 내 세계 안의 것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였어요. 눈을 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는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핸드폰도 그렇고, 걱정도 그렇고, 미래 계획도 그렇고, 다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요. 근데 눈을 들었을 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눈을 들었을 때만 보이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운 좋게 눈을 들었어요. 그냥 우연히. 그리고 보였고, 그냥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다른 상황에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저처럼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잘 풀리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너무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오늘 하루 한 번만 눈을 들어보세요. 핸드폰에서, 걱정에서, 계획에서 잠깐 눈을 들어서 주변을 한번 보세요. 보이는 게 있으면 계산 없이 해보세요. 결과는 모르겠어요. 박 대표님 같은 분의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보다 훨씬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순간 당신이 뭔가를 한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한 사람. 그게 작은 것 같아도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저는 그걸 7,000원에서 배웠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게요. 제가 그 회사에서 파트너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7,000원의 파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정말로요. 박재현 대표님 회사의 파트너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는 일이 또 다른 차원이 됐어요. 이전까지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되니까 사업 전체를 봐야 했어요.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키울지, 어떤 사람을 뽑을지, 이런 것들이 다 제 일이 됐어요. 처음엔 버거웠어요. 솔직히 많이 버거웠어요.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큰 클라이언트를 유치할 기회가 생겼어요. 대기업 계열 식음료 브랜드였는데 그 회사가 새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면서 외부 대행사에게 프로젝트를 맡기려 하고 있었어요. 경쟁 PT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를 포함해서 5개 회사가 참여하는 경쟁이었어요. 규모로 보면 우리가 제일 작은 회사였어요. 다른 4곳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이름도 있는 곳들이었어요. 솔직히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박 대표님이 한번 해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 PT 준비를 맡았어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준비했어요. PT 당일날 저는 클라이언트 앞에 섰어요. 발표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담당 상무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방향의 질문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처음 설정한 타깃과 실제 반응이 다르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모범 답안 같은 게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그게 더 좋은 경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오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타깃이 바뀐다고 해서 방향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을 찾는 기회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은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저희는 그 혼란을 같이 헤쳐나가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왔는데 박 대표님이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로부터 2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선택됐어요. 5개 회사 중에서 가장 작은 우리가. 나중에 들으니까 클라이언트 측에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솔직했다는 거였다고요. 다른 회사들은 다 완벽한 답을 했는데 저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할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를 줬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뭔가를 느꼈어요.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솔직한 것이 더 강하다는 걸. 7,000원 이야기랑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저는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보이는 것을 했어요. 완벽한 선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눈에 보였고 그냥 했어요. 그 자연스러움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PT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완벽한 답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생각을 말했어요. 그게 통했어요. 세상이 원하는 건 완벽함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를, 진짜 마음, 진짜 생각, 진짜 모습. 그게 7,000원에서 시작된 제 배움이에요. 그 프로젝트는 잘 됐어요. 브랜드 론칭이 성공적이었고 첫 달 반응이 예상치를 넘어섰어요. 덕분에 우리 회사 이름이 업계에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문의가 늘었어요.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늘고 사무실도 넓혀야 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뭔가를 계속 배웠어요. 사람 뽑는 것도 배우고 클라이언트랑 관계 유지하는 것도 배우고 실패를 다루는 것도 배우고 잘 안 된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클라이언트랑 갈등이 생긴 것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다 배움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원칙은 계속 지켰어요. 진짜로 대하는 것. 클라이언트한테도 직원들한테도 거래처한테도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짜로 대하는 것.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가끔은 불편함을 낳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더라고요. 진짜가 결국은 더 오래 가요.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자꾸 한 가지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것들. 세상을 바꾸는 건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 경험에서는 그랬어요.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크게 돌아왔어요. 7,000원짜리 밥 한 그릇. 그냥 건넨 감사 인사. 솔직하게 한 한마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 어떤 큰 일의 시작이 됐던 경험. 누가 던진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경험.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했던 어떤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은 경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 연결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조금 더 눈을 들려고 해요.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생각 하나를 나눠드릴게요. 우리는 대부분 인생에서 큰 사건, 큰 선택, 큰 기회를 기다려요.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면,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근데 사실 그 큰 것들은 대부분 작은 것들 위에서 만들어져요. 7,000원 위에서 이직이 이루어졌어요. 이직 위에서 파트너십이 생겼어요. 파트너십 위에서 큰 프로젝트가 됐어요. 작은 것들이 쌓이지 않으면 큰 것들이 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기회가 없어도 괜찮아요. 작은 것들을 잘하면 돼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백반집을 나오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결국 돌아왔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예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어떤 식으로든 닿았으면 좋겠어요. 큰 깨달음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한 번쯤 눈을 들게 됐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혹시 오늘 무언가를 봤을 때 계산 없이 그냥 하게 됐다면 그것도 충분해요. 저는 그걸로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2부 마이너스 그 이후의 이야기들. 사실 그 백반집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도 제 인생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크고 작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 대표님 회사에서 파트너로 일한 지 3년쯤 됐을 때예요. 저는 그때 36이었어요. 일은 잘 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나아졌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기였어요. 그 무렵 제 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허리가 안 좋으신 거라고,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라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프실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수술은 잘 됐어요. 회복도 빨리 되셨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자주 내려갔어요. 주말마다 내려가서 어머니 옆에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오래된 이야기들. 어렸을 때 기억, 아버지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 과정에서 유할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을 많이 도와주셨던 그분.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유할머니가 그때 우리한테 해주신 게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어. 그분이 없었으면 그때 우리 어떻게 됐을지. 저는 그때 물어봤어요. 그분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가 잠깐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자식이 없으셔서 혼자 살다 가셨는데 그게 내가 가장 안타까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유할머니는 자식도 없이 혼자 사셨대요. 그러면서도 다른 집 아이들한테 밥을 싸주셨어요.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돌아온다고 하시면서 그분은 그게 돌아오는 걸 보셨을까요? 어쩌면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보셨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저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뭔가를 돌아오는 걸 기대하며 할 게 아니라 그냥 해야겠다고.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유할머니처럼 돌아오는 걸 못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순간 뭔가를 한다는 게 이미 의미 있는 거니까. 그 결심 이후로 저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주변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제가 일하는 지역에 복지관이 하나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는데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쳤었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나가다가 복지관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계단을 오르려다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요. 난간을 잡고 한 발 올리려다가 잠깐 멈추시는 걸. 저는 다가가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어요. 할머니가 처음엔 괜찮아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 발짝 올라가다가 또 힘드셔 보여서 제가 옆에서 팔을 살짝 받쳐드렸어요. 할머니가 고마워요라고 하시면서 계단을 다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냥 갔어요. 점심 먹으러. 근데 다음날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그 할머니가 또 계셨어요. 이번엔 계단 아래서 저를 보시고는 어제 그분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맞아요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어제 고마웠어요. 나 그거 기억해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별 말씀을요 하고 지나치려는데 할머니가 잠깐만요 하시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봉지였어요. 사탕이 몇 개 들어있는. 우리 손자가 사온 건데 나는 이가 안 좋아서 못 먹어요. 가져가요. 저는 웃으면서 받았어요. 그 사탕 봉지가 너무 작고 소박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갔어요. 그 이후로 복지관 앞을 지날 때 그 할머니를 가끔 만나게 됐어요. 만날 때마다 인사를 나눴어요. 별말이 없어도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봉사자가 필요해요. 어르신들 식사 돕는 분들이 요즘 많이 없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달 뒤부터 월 1회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재미있어서 나중엔 격주로 됐어요. 그 봉사 자리에서 또 만남이 있었어요. 같이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나중에 중요한 사람이 된 분들이 계셨어요. 사업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이건 또 긴 이야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봉사 자리에서 만난 분 중에 변호사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우리 회사의 법률 파트너가 되셨어요. 그 관계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됐어요. 계획하지 않은 만남, 계산하지 않은 관계. 그런데 그런 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됐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진짜 좋은 것들은 대부분 계획 밖에 있어요. 계획은 필요해요. 목표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해요. 그런데 계획이 전부가 아니에요. 계획한 것들 사이의 틈에서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들이 종종 가장 중요한 것들이 돼요. 그 틈을 열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계획으로만 꽉 채우면 그 틈이 없어요. 뭔가가 찾아올 자리가 없어요. 여유, 틈, 그게 사실은 낭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저는 그걸 백반집에서 배웠고, 복지관 계단에서 배웠고, 봉사 자리에서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 늦가을이었어요. 저는 출장 때문에 혼자 KTX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옆에 젊은 남자가 앉았어요. 26쯤 돼 보이는. 그 친구가 자꾸 핸드폰을 봤다 폈다 했어요. 앱을 열었다가 닫고 또 열었다가 닫고.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그 얼굴을 잠깐 봤어요. 눈이 빨갰어요. 많이 울었거나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저는 이어폰을 뺐어요. 그리고 한 20분쯤 그냥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말을 걸었어요. 혹시 물 드실래요? 저 2병 샀는데
하나 드셔도 돼요. 그 친구가 처음엔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옆에 두었어요. 필요하면 드세요 하고 몇 분 뒤에 그 친구가 조용히 그 물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시더니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네 하고 다시 이어폰 끼려다가 그 친구가 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저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어폰을 다시 뺐어요. 그 친구가 취업 준비를 3년째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원하던 회사에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또 떨어졌다고요. 부모님한테는 말을 못하겠고 친구들한테도 자꾸 같은 말하기가 미안하고 그냥 혼자 어딘가에 갔다 오려고 KTX를 탔다고요. 목적지도 없이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조언 같은 건 안 했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저도 30살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됐어요. 그 친구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우리는 목적지에서 내리면서 잘 되시길 바라요라고 인사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연락처도 몰라요. 아마 영영 모를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물 한 병이 그 이야기를 들어준 1시간이 그 친구한테 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할머니처럼요. 돌아오는 걸 못 봐도 괜찮아요.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돈도 시간도 별로 없어도 줄 수 있는 것들이요. 물 한 병, 들어주는 시간, 눈을 드는 것, 계산 없이 하는 것, 이것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7,000원짜리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 시작됐어요. 감사해요. 정말로. 오늘 하루 좋은 일 있으시길. 아니, 좋은 일을 하시길. 그게 결국은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작은 것들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박재현 대표님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사람 뽑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식당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설명해 주셨어요. 밥 먹으러 갔을 때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음식이 늦게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처음엔 단순한 예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예의 그 이상이에요. 자기보다 약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장 본질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잘 대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근데 아무 이익도 없는데 서비스 직원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실수를 이해해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는 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은 뒤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식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 솔직히 말하면 예전엔 좀 무심했어요. 주문하고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 거요. 직원분들한테 특별히 뭔가를 한 건 없었어요.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래처럼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달라지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하고 음식이 늦어도 재촉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릇을 조금 모아두고 가끔은 맛있게 잘 먹었어요 라는 말도 건네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쌓이면 뭔가 달라져요.
저 자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게 이런 작은 것들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알고 지내는 분 중에 회사를 꽤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업계에서 성공한 분으로 알려진 분인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면 진짜 검소하게 사세요. 차도 오래된 국산차 타시고 밥도 직원들이랑 같은 거 드시고 출장 가실 때도 이코노미 타시고요. 한 번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시잖아요. 그분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직원들이 나한테 신경 쓰게 돼요. 내가 편하게 지내면 직원들이 내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근데 내가 검소하면 직원들이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리더십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냥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많이 가질수록 겸손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 그게 진짜 큰 사람이에요. 반대로 조금 가지면 바로 티를 내고 조금 높아지면 바로 으스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가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이 뭔가가. 또 하나 드릴게요. 제 후배 이야기예요. 제 밑에서 일을 시작한 친구인데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어설펐어요. 근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회의실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리도 컵이나 물병도 다 가져가고 화이트보드도 지우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항상 그걸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매번 그렇게 해요? 그 친구 대답이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 깨끗한 상태를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그냥 그게 좋아서요. 다음 사람. 자기가 있고 나서 다음에 올 사람을 생각하는 것.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사고방식이. 우리는 대부분 내가 지금 편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 사람이 뭘 보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 친구는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그 회사에서 꽤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다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잘 되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 조금 더 크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다음 사람, 주변을 생각해요. 그게 대단한 이타심이나 희생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넓게 보는 것. 시야가 조금 더 넓은 것. 그리고 그 넓은 시야가 결국은 그 사람한테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주거든요. 선순환이에요. 작은 것들이 만드는 선순환. 백반집 7,000원이 만든 선순환처럼요. 저는 그게 신기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요. 그게 빠를 때도 있고 아주 느릴 때도 있고 아예 안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거잖아요. 유 할머니가 돌아온다고 하셨던 게 바로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돌아와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기가 더 쉬워요. 두려움 없이 줄 수 있어요. 이게 손해가 되는 건지 걱정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할아버지의 자리에 놓일 수 있어요. 지갑을 열었더니 동전밖에 없는 순간, 아무한테도 말하기 창피해서 혼자 끙끙 앓는 순간,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식당에 앉아 있는 사람의 자리에도 놓여요. 눈을 들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자리.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저는 그날 운 좋게 피곤하고 지쳐있던 날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오늘 눈을 드는 순간이 있으시길. 그리고 그 순간에 계산하지 않고 움직이는 용기가 있으시길.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뭔가를 만들어요. 분명히. 길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